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8월이 되면 광복절이 있어서 유난히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 여러분인데요. 이채령 아나운서는 독립운동가 하면 좀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지역에서도 떠오르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네. 그 중에서도 안동 출신의 민족 시인 이육사 선생이 가장 오. 먼저 떠오릅니다. 네. 사실 이육사 선생 하면 뿔테 안경에 단정한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그런지요. 시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저에게는 강했었는데요. 알고 보면 열혈 무장 투쟁가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늘 학창 시절에 봐왔던 교과서 속에서의 이육사 시인 그러면 어떤 모습이에요? 항상 단정하고 멋진 네. 신사복 차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늘 쫓기듯 살면서 바쁜 독립운동가의 삶이셨을 텐데 그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오. 당당한 모습으로 계셨는지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좀 마음이 좀 아려오는 부분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예. 제가 듣기로 우리 독립운동가분들은 예.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늘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자신을 갖추고 계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는 강인한 투사의 모습이지만은 그분들이 가정에서는 정말로 다정한 남편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그런 어버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습은 어떤 교과서 속의 사진이나 아니면 짧은 영상 속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으로만 각인이 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가족 안에서는 인간적이고 또 따뜻한 면모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위대한 시인이자 강인한 독립운동가였던 우리 이육사 시인의 그 온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서 간직하고 계신 가족분들, 또 그 발자취를 오랫동안 정성껏 기록하고 계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함께 만나볼게요. 어서 나와주세요. 자,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아침마당 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이육사 시인의 하나뿐인 혈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육사 선생의 딸입니다. 이옥비입니다. 네, 따님 이옥비 여사님 모셨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무더웠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도 우리 문학관은 시원하잖아요. 손님을 대기하고 있으니까. 네. 잠깐 말씀하셨듯이 안동 이육사 문학관에서 상임이사로서 네. 아버지의 발자취를 든든하게 지키고 예. 계시는데요. 천천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분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소프라노이자 또 이육사 선생님의 종손녀가 되는 소프라노 이영규입니다. 현재 대구시립합창단 차석 소프라노로 활동 중이고 또 다양한 무대에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앞서 이제 소개 중에 종손녀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육사 시인하고 정확히 어떤 관계가 되시는 거죠? 육사 할아버님 형제가 6형제이신데 예. 육사 할아버님이 두 번째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 다섯 번째 형제이시라서 예. 네, 고모님 되시고 네,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고모가 되신다고요? 예. 조카분이 같이 나오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족이 다 같이 났네. 반갑습니다. 그러네요. 네. 두 분은 가족으로서 이육사 선생의 삶을 지켜내 가고 계시고요. 또 다음 분께서는 또 시청자분들께 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육사 문학관 사무국장 이유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저는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럼 이육사 문학관이 생긴 이래로 처음부터 쭉 근무 중이신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까지도 네. 가족이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20년이면. 네. 네. 저는 오늘 이육사 시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학창 시절에 국어책의 한 페이지가 지금 딱 펼쳐져요. 광야 이육사. 그 밑에 밑줄 쳐서
저자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다룬 것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1904년에서 1944년 경북 안동 출생. 본명은 원록 혹은 이활이라는 필명으로도 활동을 했고 육사는 그의 아호이며 까마득한 날에 줄 긋고 태초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무엇으랴 서리법. 이 전체 다 하기는 시간이 없고 근데 실제 제가 교과서에서만 뵀던 이육사 선생의 따님을 이렇게 직접 영접하니까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늘 아버님 생각이 나겠지만은 해마다 8월이 되면 더 생각이 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8월이 가까우면은 좀 저는 가슴이 뛴다고 그럴까요? 뭐 우리 후손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저는 이제 아버지를 다시 한번 또 기억하는 계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사님께는 여전히 그리운 아버지이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멋진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서 익숙하시잖아요. 오늘 아마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역사적으로 어떤 분이었는지 좀 짚고 넘어갈까요? 그 육사 선생님 이렇게 금방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저항시인, 민족시인이 먼저 떠오르고요. 육사 선생님은 내가 시를 쓴다는 것도 하나의 행동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육사 선생님은 몸과 그다음에 정신이 함께 이렇게 움직였다. 예를 들면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사 선생님의 뭐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행일치예요. 내가 배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 예,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차차 자세히 좀 말씀을 듣도록 하고 먼저 네. 따님의 눈에 비친 인간 이육사의 이야기를 우리 이육비 여사님 말씀을 통해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앞서 저희 소개 중에 유일한 혈육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막내딸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삼남매를 놓으셨는데 네. 우로 둘이 오빠 언니가 뭐 돌 지나서 2살 때 다 네. 여였어요. 뭐 그때는 약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예. 그래서 홍역으로 홍역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역으로 다 잃었고 제가 마지막에 태어났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못난이가 예? 이제 오래 산다. 그래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 얼마나 귀한 막내딸이었겠어요. 그래서 선생께서 직접 또 이름을 지어주신 거라고 옥비라는 이름을요. 어떤 뜻이에요? 보통 자녀들이 태어나면 잘 되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네. 그 이제 뭐 부하라든지 뭐 재주가 있어라든지 뭐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아버지는 기름질 옥자에 안일비자 기름지지 말라 이런 욕심 부리고 그런 걸 하지 말라. 간디와 같은 사람이 되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참 이상한 이름도 지었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어머니가 절에 갔는데 스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면은 건강히 많이 불러주면 되니까 호적에는 바꾸지 말고 바꾸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너 이름 바꾸면 어떻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유일하게 지어주신 이름인데 제가 끝까지 지키면 되잖아요.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큰 소리 칠 수 있죠. 네. 제가 지었으니까. 예. 아니 근데 그 워낙 그 아버님이 일찍 떠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이 4살 때 예. 네, 아버님이 그때 이제 떠나셨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4살.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저는 말이에요. 이상하게 네. 그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아버지들의 그거는 한 12가지는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네. 정도 된. 우리 집안에 형제분이 6형제분이시잖아요. 도장이 다 그 낙관이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낙관, 증조부 낙관 다 틀리니까 이래 도장 함이 있어서요. 계실 때는 이리 오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거부터 증조 할아버지 도장 찾아라 그러면 제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가 제가 그 할아버지께 낙관이 이제 뭔가 틀리는 게 좀 있어요. 특징적인 거. 그래서 네. 이게 제가 아는 거 뭐 그래 아는 것처럼 뒤집어 보고 이렇게 한자로 돼 있었을 예, 텐데. 한자로 다 네. 돼 있잖아요. 근데도 이래 가면 너 그거 뭐 보고 아냐? 이래 그렇게. 그래도 내 눈에는 보여요. 그러면서 오. 아빠가 이뻐가지고 머리를 쓰던. 그러니까 야 우리 딸이 대단하구나. 이래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 뭐 아버님에게 선물 받은 기억도 있으세요? 그건 그때 아버지가 뭐 우리가 사실 아버지가 화신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사올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다 생활을 꾸려 나가셨는데 그런데 옷을 사왔는데 자기 딸의 치수를 모르셔가지고 네. 데려가시지를 않고 그냥 가서 딱 사오셨는데 핑크색 모자에다 자색 벨벳으로 됐는 투피스로 됐는 거 하고 타이즈하고 가죽 구두를 사왔어요. 근데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게 6세까지 입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머니께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 삭바느질도 하시고 뭐 하숙 생활도 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이렇게 잘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사온 시 그리 크면 좀 줄여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대신에 아버지가 처음 너에게 사온 건데 어떻게 그걸 손을 댈 수 있냐고. 그래서 그 대신 네가 길게 입었잖냐고. 우리 여사님이 기억하시는 아버님 우리 이육사 시인의 여러 모습 중에서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를 경찰서 들고 가기는 못하는 게 이웃에 사시는 저희 집안 어른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저를 맡기고 가셨대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그때 그 동아일보 출입 기자셨대요. 그러게 세계 정세 좀 밝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뭐 북경으로 다시 이송된다는 건 좋지 않는 징조다. 그래서 너 이제 그 할아버지 그러셨대요. 얘를 데리고 가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거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는 경찰서로 갔고 이제 할아버지는 저를 전철을 태워서 이제 그 청량리에 역에서 기다리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다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있는데 막 철크덕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았더니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쇠고랑을 차시고 또 포송재를 꽁꽁 묶여 있었고 얼굴에 그 용수를 쓰셨는데 그 바느질밥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내. 덤성덤성해는 그 눈 있는 데는 구멍이 2개 나고 입 있는 데는 그 3개 구멍이 3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쫓아와서 저를 안고 높이 쳐들었어요. 쳐들면서 꼬마니까 보기가 보여주려고. 이거 했으니까 못 보실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쳐들고 이래 있으니까 아버지가 한 발짝 저는 뭐 너무 놀랐죠. 그런 모습을 안 보다 보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저그 애를 높이 쳐들고 있으니까 한 발짝 다가오시더래요. 그래 아버지 다녀오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기억은 제가 못 하고 있었어요. 모습만 얼굴 보고. 모습만 그런 것만 보고 그게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아유, 그럼요.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늘 그때만 해도 그 어린 나이라서 독립운동이 뭔지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고 계시는지 전혀 의미를 모르니까 좀 무섭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좀 그때 뭐 막연하게나마 저희 집에 그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알았고 이제 북경에 그 아버지가 큰 일을 하시고 북경에 가셨다 하는 거는 붙들려 가셨다 하는 알았거든요. 그때가 5살 때니까 이제 학교 가려고 대구로 나왔을 때인데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줄 때 그때 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셨구나 막 이래 예. 기억을 했고 많은 분들은 뭐
저를 보면은 뭐 너희 아버지는 유명하신 분이라서 좋겠다 막 이런 어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표현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나는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좋다. 그냥 지혜꾼이라도 나의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철이 없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아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 철없던 그 생각을 했는 게 너무 어리석었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저희가 지난해 8월 15일에는 예. 최태성 그 역사 강사 선생님이 우리 대구 경북의 광복의 영웅들에 대한 특강을 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저항신 이육사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 정말 얼마나 고통을 받고 모진 고문 속에서 그 시기를 보내셨는지를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이육사 선생님 외에 그 어머님은 그 시기를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이 얘기가 좀 듣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가 정말 시어머니지만은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그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에 그 한복을 전부 다 솜나 가지고 이렇게 들려오면은 그게 이제 갖고 이제 오잖아요. 온 전신 피투성이가 돼가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그 옷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거를 17번 예. 투옥 생활을 예. 겪으셨던 거잖아요. 그 어머님이 한 번 겪을 때마다 사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예. 어떤 마음으로 견디셨을까요? 우리 어머니도 경찰서에 붙들려 갔을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요시찰 인물이니까 이제 오시면은 일단 무슨 뭐 병고가 터졌다 하면은 저희 아버지를 이제 그래 너희 남편이 어디 갔냐고 그러면은 그때 인부 때 내 우에 언니를 가졌을 때였대요. 네. 근데 배를 발길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희 나라에도 인부에게는 손을 못 댄다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내가 너희 천황을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더라. 일본 처음으로 순사가. 사과를 들었다. 일본 순사가. 예. 정작 이 따님은 지금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듣고 있는 우리 후손인 세대 이채령 아나운서는 지금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눈물 없이는 못 듣고 있네요. 민망해가지고 담담하게 얘기를 잘 이어가 주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역사책에서 봤을 때랑은 또 다른 감정이 자꾸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사실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이 안 되셨을 테지만 커가면서 알게 되셨을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라는 걸 아셨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가장 많이 드셨어요? 저는 아버지 사랑을 조금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시집간 언니들이 왔겠다. 언니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지. 내가 그랬더니 아니야 얘. 우리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주신 분이라고. 사촌 그 집에 언니들? 딸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언니들이 결혼해가 뭐 종부로 가시고 이러니까 다 결혼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는 묻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만만하잖아요. 물었더니 그런 분이라고. 지금도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육사 시인의 이제 딸로서 사시는 거에 대해서 뭐 지게꾼이라도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다고 잠깐은 얘기를 하셨지만 어떠세요? 이육사 시인의 딸로 사는 것. 물론 좋지만 존경받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근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네, 주목받는 제가 삶. 이제 나중에 뭐 6.25 터지고는 그때는 4학년이니까 좀 알잖아요. 그리고 이야기 이제 어머니도 해주시고 삼촌들도 와가 그때는 그 전에부터 늘 오시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오신다고 하면 형수님 며칠 날 가겠습니다. 이렇게 엽서가 꼭 와요. 그러면은 제가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쳐놨다가 삼촌 오시면 삼촌들이 뿔뿔이 다 삼형제분이 저에게 볼을 비비고 우시고 막 그런 거예요. 1년만 더 사셨으면 통일을 같이 보잖아요. 광복을 보셨을 텐데. 광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게 까다로운 수염 닿는 게 싫어서
오신다 그러면 제가 몰래 작은 외갓집으로 피신을 가가 있어. 그랬던 네. 기억이 나고.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아버지의 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꽃. 혹시 한번 읽어주실 수도 있으세요 한번? 제가 기억나시는 여기 대로? 있어요. 아, 네. 와. 가져왔어요. 한번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꽃 264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시 없는 날이요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짝거려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렸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한바다 복판 용수섬 치는 곳 바람길 따라 타오르는 꽃송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물이더라.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왜 이 시가 제일 좋으세요? 꽃이 많잖아요. 꽃이 많아도 뭐 작가님들이 쓰신 꽃이 많아도 저희 아버지는 그 좀 틀리지요. 꽃을 뭐 꽃을 비유하기를 뭐 사랑에 비유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이거는 그 꽃의 그 상태를 저희 아버지 속에 그 독립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남들보다 틀린 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읽었어요. 네. 지금 여사님께서 문학관에서도 이제 바쁜 일과를 이어가실 텐데 문학관에서의 일상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일들 하고 계시나요? 먼 데서 이제 단체적인 사람들이 예약회가 오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짧은 시간이나마 전해주고 많이 오면은 뭐 진짜 뭐 시간이 좀 적죠. 그런데 그래. 어머님들 그러셨어요. 역할을. 이렇게. 직접 저렇게 설명을 해주시나 봐요. 네. 강연도 해주시고. 그렇죠? 수국이 하나 있고 우리 문학관에 하나 있어. 근데 아버지가 이때는 없어. 체포됐을 때야. 문학관 앞에서 사진 촬영하신 거예요? 2004년도 처음 저거만은 문학관 하나. 개관했을 때인가 봐요. 강연도 하시고요. 나의 아버지 이육사 이야기. 같이 이렇게 탐방도 다니시나요? 예. 네. 이번에 태양산 갔다 왔어요. 저기 혹시 어딘지 기억나세요? 저 자리는? 노신 선생 기념관. 예. 이번에 예. 초청대가 아. 갔다 왔거든요. 그렇군요. 네. 마지막에 보였던 사진이 베이징 순국지에서의 사진이 마지막에 보였는데요. 그때 가셨을 때는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예. 이번에는 이제 갔다 왔는데 조금 뜻이 깊었다고 할까? 그 항와유 그까지 다 가보고 이제 그 우리 외가가 살았다는데 지명을 제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가보고 뭐 시안 뭐 다 둘러가 이제 아버지 전적지를 다 둘러가 보고 그 마지막에 북경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데를 보는데 옛날에는 뭐 처음에는 계단이 있었어요. 내려가는 거기서 참배를 했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그걸 다 수리를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벽면에도 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팻말 하나 육사가 이곳에서 돌아가셨다는 팻말 하나 하고 싶었는 그곳인데 그게 잘 안 돼. 나라죠. 국교가 돼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돼서 그래 이 사람들도 점점 꽃처럼 마음이 넓어지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네. 우리 이육사 문학관을 찾는 또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우리 후손들에게 이육사라는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뭐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하면은
뭐 목숨을 그냥 너희들이 바쳐라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바람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고 계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바로 이육사 선생의 종손녀로서 또 그 삶과 정신을 음악으로 전하고 계시는 소프라노 이영규 님이신데요.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이육사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많이 듣고 자라셨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부모님께서는 계속 이제 저희 집안 모든 아이들이 시를 다 외우긴 했을 거예요. 다 외우게 하셨고 대표작들은 청포도 절정 광야 정도는. 네.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면모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멋쟁이셨다. 패션만은 모던보이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던보이. 모던보이. 네. 모던보이 이육사. 이 얘기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술을 정말 이렇게 잘 드셨는데 취하지 않는 대주호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아니 다른 모습들은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더 좋아요. 안경은 알이 없는 안경이었다. 그래요? 멋스럽게 하셨대요. 네, 멋으로. 이건 처음 알았네요. 그게 그 뭐 변장을 위해서 예, 변장술이 아버지가 굉장히 능하셨고 예. 또 그 권총을 아주 잘 쏘셨대요. 백발백중명 중 하나. 그러니까 무관학교에서 훈련을 예, 받으셨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도 알이 없는 안경을 지금 하신 분도 아닌데. 변장하고 오셨어요. 컨셉이신 건가요? 아니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모습들을 알지만 또 집안에서 듣는 얘기는 또 다르시잖아요. 어쨌든 집안에서 그렇게 집안 어른으로 이제 들었고 자랐던 이육사 시인의 작품들을 이제 또 교과서를 통해서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들었던 우리 집안의 어른의 이육사 시인의 작품들을 교과서에서 만났을 때 그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집안의 후손이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속으로 혼자 이제 좀 뭐랄까 남모를 그런 자부심, 남모를 자부심 이렇게 가득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해석하는 바는 늘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밑줄을 막 긋고 뭐 까마득한 뭐 태초에 뭐 그런 해석을 보면서 정말 할아버님이 저런 뜻으로만 쓰셨을까 뭐 정말 시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예, 그게 단일화된 것에 좀 불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저는 저보다 한 10몇 대조 할아버지를 기리는 서원이 대구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그 서원에 어떤 분이 모셔졌는지를 알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고 계산하려면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집안 사람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영규님은 우리 종조부잖아요. 네. 예. 우리 흔히 큰할아버지. 그죠? 그 얼마나 뿌듯할까. 그러면 이육사 시인의 종손으로서 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일단은 그 마음속에 이 저희 후손들은 다 같이 부채의식이랄까? 그분에 대한 그런 감사함과 죄송함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좀 삶에서 좀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고모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저도 또한 그렇고 제가 또 뭐 할아버님 너무 크신 분이고 저는 또 작은 사람이니까 그런 대한 부끄러움 제가 그 이름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늘 하고 있죠. 무단 횡단 같은 것도 되게 신경 쓰이겠어요. 딴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해도 훨씬 알게 되면 저 이육사의 손자를 살 그럴 수 있잖아요. 사소한 것까지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엄격한 게 아버지 딸로서의 뭐 잘못된 거 있을까봐 우리 어머니를 목치무에 세워놓고 호초리로 종아리. 예, 종아리 쳤어요. 아유 그래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나는 이육사의 손녀다라는 걸 좀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음악과 공연으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이제 성악가로 살아오면 사실 이제 시가곡을 되게 많이 부르게 되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그 유명한 시가곡을 부르면서 이제 뭐 김소월 시인, 뭐 많은 시인들, 그렇죠. 서정주 시인 뭐 많이 부르는데
할아버님의 시가곡이 없고 이제 부를 게 없을 뿐더러 이렇게 대표적인 가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이 이런 걸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의미 있는 일을 제가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떤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셨었나요? 한 4, 5년 전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독창회를 통해서 이육사 시가곡을 초연을 하고 그다음에 순국 80주기 때 24년이었거든요. 그때 순국 80주기 기념 공연도 올렸고 그다음에 오페라 대본을 써서 초인 이육사라는 작품을 작년에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군요. 네. 어떤 독창회였어요. 네? 저의 독창회 때 절정이라는 노래를 절정. 절정 청포도 교목을 처음 올린 무대요. 네, 처음 올린 때 22년도에 표정도 뭔가 비장해요. 독창회 때 네. 활동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광고 80주년 네. 기념 초청음악회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간에 계속 해오신 무대들이고 네, 이제 네. 이육사 시인의 무대. 저는 도쿄대에서 있었던 이육사 문학제. 두 분이 같이. 네, 초인 이육사 때 고모와 찍은 사진. 네. 올랐을 때. 그때 네, 초인 이육사 커튼콜입니다. 인사하시는 네. 거네요. 저 때 또 마음이 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저 때가 정말 좀 뭉클한 하나의 열매를 맺었다는 생각 때문에 네. 뭉클했던 순간입니다. 초인 이육사가 이제 우리가 숫자로 보니까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간번호 이육사를 이제 예. 적어 놓으신 예. 거잖아요. 네. 저기 하도 고문을 많이 당해 아침에 끌려 나가시면은 피투성이가 돼서 끌려오면은 그 간수들이 전부 다 암호로 그 벽을 쳐가지고 그 264번이 지금 끌려 나가고 있다 막 이래. 그러니까 누가 나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렇게 이제 암호를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알려졌는 게 이제 번호를 알아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온 그 감옥이 다 알았다고. 네. 방금 이제 공연 현장에도 다녀오신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네. 이렇게 조카가 아버님을 기리는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아 뿌듯하죠. 네. 그리고 또 실력 있는 또 조카. 예. 진짜 잘하는 조카. 그러니까요. 네. 어떠세요? 함께 또 그 공연장에서 고모를 만난 소감은 어떠세요? 이렇게 고모가 와주시면 너무 든든하죠. 든든하고 이제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데 그런 말씀 흐름이 너무 좋았고 거슬림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평가해 주시고 사실 저희는 그 거슬림이 없는 자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하거나 혹시 거슬리는 어떤 후손으로서 제가 어떤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그 거슬림 없는 작업을 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죠. 아니 뭐 이렇게 소프라노이기 때문에 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 이육사 시인의 우리 집안 어른이지만 이육사 시인의 시를 이제 노래를 하기도 하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대본도 쓰셨다 초인 이육사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성악가로서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과 또 이렇게 창작 오페라 또 힘들잖아요. 이렇게 지필을 하는 거 둘 차이가 뭐가 더 힘드세요? 제 직업이 네. 성악가다 보니까 노래는 이제 그나마 하던 일인데 평생을 제가 대본가로 살아온 건 아니라서 그 전에 몇 작품을 쓰긴 했는데 이 작품은 또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넣고 어떤 얘기를 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깊었고 어떤 일을 앞두고 이렇게 제가 무게감을 크게 느꼈던 일이 있었던가 내가 왜 이걸 해도 되나 제가 뭐라고 그 수많은 대본가가 또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그런 고뇌가 많았던 건 작품입니다. 네. 좀 더 깐깐하게 스스로 더 네. 점검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네. 하거든요. 네. 네. 뭔가 이게 검증이 필요한 네. 거니까. 어떤 부분을 넣어야 이렇게 좀 할아버님 다운 정말 이육사 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길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육사 선생은
시인 그리고 독립운동가라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육사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것도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할아버님은 이제 이렇게 행동과 생각하시는 게 같은 분이고 이제 시를 생각하는 것도 행동이다. 그러니까 오직 나에겐 행동만 있을 뿐이라는 그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수필에 계절의 오행이라는 수필을 보면 저는 이제 그 할아버님이 보통 사람들이 시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먼저 투사셨고 투사에서 이제 일제에 잡혀서 이제 요시찰 인물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인으로 뒤늦게 서른이 넘은 나이에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인으로 투사에서 실패해서 시인으로 사시면서 느끼셨을 그런 무력감도 있으셨을 거고 시로 저항을 한다는 거에 한계도 많이 생각하셨을 거고 또 뭐랄까 또 그때 같이 싸우던 동지들의 죽음이나 이런 소식을 많이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고뇌. 그러니까 시인과 투사 사이에서 고뇌하셨을 그런 마음의 갈등 이런 걸 좀 다루고 싶었고 그리고 40년대에 들어가서 모든 문인들이 다 변절하고 뒤돌아설 때 오히려 반대로 베이징으로 무장투쟁을 나선 그런 강인한 이 한 사람의 결단 같은 걸 좀 많이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후손으로서 작품 한 곡 한 곡 부르실 때마다 굉장히 남다른 감정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가는 작품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화면에 보셨던 그 독창회에 제가 청포도를 초연을 했었는데 그때 관객분들도 너무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 그 곡을 많이 부르게 됐어요. 작년에 광복 80주년이어서 서울, 안동, 해남 땅끝마을, 울릉도까지 가서 제가 저 노래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제가 제일 애정하는 홍신주 작곡가님의 초인이 육사에 들어있는 청포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아는 그 내고장 7호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로 시작하는 네 오늘 마침 저희 꽃장식도 청포도를 또 표현하는 꽃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노래를 오늘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알고 있던 그 시의 느낌과 또 어른이 됐을 때 이육사라는 인물을 우리가 재조명하면서 또 알게 된 시와 또 그간의 집안에서의 모습을 듣고 듣는 이 시의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종손녀가 불러주시니까 그 느낌이 좀 더 다르게 좀 전해져 오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이라 그럴까요? 감동이라는 좀 말은 좀 표현이 가벼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가 들어오는 느낌, 우리에게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이영규 소프라노는 자신만의 어떤 음악 세계를 지금까지 잘 이제 좀 쌓아와 오신 분인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성악가가 꿈이셨을까? 예. 아니요, 저는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는 했고 네.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전공을 할 만큼 제가 재능이 있는지는 사실 몰랐고요.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하면서 저한테 목소리라는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서 그때 시작을 중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안 시켜주셔가지고 집에서 아버님이 안 이게 되셨어요. 음악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진애 아빠는 영문과인데 네, 아버님 영문학 전공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어머님 국문학 쪽이시고 네. 그래서 전혀 집안 분위기도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늦게 고3 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금방 멋진 성악가로 성장이 되셨어요. 그 어떻게 보면 성악가라는 그 길과 이육사의 후손이라는 운명이 딱 절묘하게 만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무대를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맞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앞으로 새롭게 준비하고 계신 작품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네. 무대인가요? 작년에 이제 이육사 문학관에서 저한테 맡겨주셔가지고 할아버님의 컨텐츠 중에 이렇게 남을 만한 곡을 찾고 이렇게 발굴하고 연주하는 일을 시작하기 했는데 그거를 올해 또 작년에는 안동에서 또 했었고 올해는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기획으로 기회를 주셔가지고 8월 25일 화요일에 콘서트하우스에서 이육사 신호래 축제라는 걸 하고요. 9월 8일에는 안동에서 이육사문학관 주관으로 시음악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이육사 활동과 별개로 성악가 이영규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음악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 다른 건 혹시 없을까요? 성악가로서 가장 큰 이거는 너무 큰 꿈인데 기억되는 노래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할아버님을 기억하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지났고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 기억되는 노래를 하는 게 꿈이고 저만의 레퍼토리가 이제 바로크 음악 쪽인데 그쪽으로 좀 기록을 남기고 싶고 또 지금 초인 이육사라는 작품을 만들었듯이 이게 좀 더 확장되고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창작 활동들 오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창작 활동을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육사 씨님의 유일한 혈육의 말씀도 들었고 또 성악가 종손녀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이 이육사 씨인의 어떤 문학적 가치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또 발굴하고 계시는 우리 이위발 사무국장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안동에 위치한 이 이육사 문학관은 사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명소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이육사 문학관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육사 문학관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육사 선생님이 또 안동 사람이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육사 선생님은 지금 이제 문학관이 있는 안동시 도삼면 원천동에서 태어나신 육사 선생님이고 그리고 문학관이 이제 그 위치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제일 쉬운 게 도산소원 옆에 있다. 이렇게 네. 하면 빨리 이렇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장소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육사 스님이 이제 잘 몰라서 그런데 다른 분들이 태계스님 14대 손이에요. 그런 거를 잘 몰라요. 문학관 오면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부분은 분명히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의 어떤 그런 정신이 이어받지 않았나. 그게 이제 가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그 이육사 문학관이 지금 이제 개관한 지 거의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아마
문학관 중에서는 그 매년 행사를 그 지금 프로그램하고 진행하는 게 거의 한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직원들이 좀 뭐라 그러나 좀 불평이 조금 있죠. 그래서 관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좀 일 좀 이제 그만 좀. 제가 중간에서 이제 그런 이제 직원들 좀 이제 마음도 좀 달래고 뭐 그런 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제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문학관이 지금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참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그렇게 된 거겠지만 지금 연간 지금 한 4만에서 5만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전국 문학관 중에서는 아마 그 입장료를 받는 문학관 중에서 아마 최고 문학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네. 어떤 모습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아까 조금 전에는 그 문영님 전 교육부 장관 오셔가지고 예. 설명한 네. 거고 지금 이제 저렇게 단체들이 많이 오고 이육사 여름문학학교는 지금 24회째입니다. 원래 이제 잘 끝났습니다. 예, 마쳤고요. 그 낭독회는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한강 소설가도 오셨고, 예, 지금 제가 이제 그 다른 또 문학관이나 아니면 또 뭐 문화재단 이런 쪽에서 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그 육사 선생님 이야기나 또 문학관 이야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육사 문학관이 개관한 이래로 지금 쭉 함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인연을 처음 맺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 제가 이제 2004년에 제가 서울에서 한 30년 넘게 살다가 이제 2004년 안동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제 안동에 이제 뿌리 내려고 이제 목 살려고 내려왔는데 제가 처음 생각한 게 뭐냐면 안동은 문화가 그게 또 공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밖에 없다 생각해서 문화의 가장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신문화 이제 그 안동의 브랜드가 정신문화의 수도예요. 예. 그 정신문화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태계 선생님. 그 다음에 근대로 놓으면 육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태계 선생님하고 그 육사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죠. 왜냐면 그래야 이게 안동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 기행을 이제 학교에서 단체로 오면 제가 안동 그 남안동 IC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그 버스 타고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이제 권정생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사 선생님 두 군데 제가 문학 기행 이제 해설을 맡고 했었죠. 처음에 내려와서. 그런데 이제 문학관에 갔을 때 육사 문학 갔을 때 내가 여기 와서 참 하면 참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두 번이나 했어요. 네. 정말 그게 근데 꿈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지금도 이제 이제 육사 선생님 이제 묘소가 지금 바로 문학관 옆에 있어요. 제가 이제 수시로 올라갑니다. 묘소에. 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하고. 근데 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팬클럽도 20년씩 하는 사람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한 인물에 대해서 20년간이나 연구를 하다 보면은 마치 그 인물이 우리 집 문중의 어른이거나 가까운 친척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는 이육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려우면서 가까운 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가족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은 뭐 가족 이상이죠, 사실. 왜냐면 그게 왜 그 가족 이상이냐면 제 인생의 제일 제가 선택을 정말 하도록 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정신적인 부분 이야기를 육사 선생님 이야기한 중에 이제 그 뭐가 있냐면 지금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바르게 살라는 이야기가 과연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육사 선생님이 항상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 문학관에 지금 계속 있으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바로 이제 그 육사 선생님의 어떤 육사 선생님은 뭐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독립운동하고 또 시를 쓰고 하셨지만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 아니었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해보면은 정말 그 따님분이 항상 여사님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따뜻한 사람. 저도 그런 쪽에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의문과 다음에 또 승낙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시고 있죠. 이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는 안동시에서 운영을 할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책 속에서 교과서에서 알던 이육사 시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연구 끝에 정말 내가 만나게 된 실제 이육사의 그 느낌은 저는 많이 달랐을 것 같거든요. 아, 충격적이죠. 예. 사실 저도 그 문학관에 들어가서 알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게 뭐냐면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 이육사의 그뭐 정신이든 독립운동이든 아니면 시든 간에 그런 거하고 지금 그 우리가 문학관에서 하는 역할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뭐냐면 육사 선생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자. 육사도 우리하고 딱 똑같은 보통 사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때 이제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사실 육사를 좀 제대로 알려면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관람객들한테 중요한 서비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영상에서 잠깐 봤는데 시인 이위발 이렇게 적힌 걸 봤거든요. 네. 네, 우리 사무국장님도 그러면 등단 시인이시죠? 네, 제가 93년도 네. 현대시학으로 등단했으니까 벌써 33년째. 예. 그러면 문학관 일 외에 시인으로서는 어떤 활동을 또 하시는지도? 시는 지금 뭐 시집을 지금 3권 냈고요. 그다음에 산문집이 지금 2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육사 평전으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 뭐 평전 내용은 좀 그런 평전 스타일이지만 그 안동문화백선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육사 편이 있어요. 그거를 쓸 때는 그 원래 그 처음에 육사 평전을 제일 먼저 쓰신 분이 이제 안동대 그 김우근 교수였는데 그분 이제 교수님 찾아뵙고 이제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요거 좀 비슷하게 좀 써야 되는데 그랬더니 허락을 받고 참고를 이제 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요즘 이제 그 우리 문학관 카페에서도 판매를 해요. 그 육사 그 안동문화백선을. 근데 잘 나가요. 인기가 있으시네요. 그만큼 관심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이육사 문학관을 개관하고 얼마 안 돼서 한 2번 정도 간 적이 오. 있거든요. 몇 년도? 근데 그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아니 그때도 그 포도밭이 있었나요? 와인 만드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초창기는 없었죠. 네. 초창기는 없었고 지금 이제 그 포도를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우리 이육사 문학관에서 좀 그 이육사 추모 사업회에서 민간이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일 이제 그 고민이 뭐냐면 운영비예요. 그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안동시에서 기본적인 건 나오지만 그 직원들이 좀 이렇게 문학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다른 문학관도 마찬가지지만 좀 열악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그 이효숙 문학관이 그 메밀로 가지고 뭐 이렇게 비누도 만들고 뭐 그다음 메밀 또 국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메밀 또 차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육사 청포도 이것도 저 식품으로 상표 등록을 먼저 하고 그래 우리도 한번 연구해 보자 이래가지고 장목반을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을 받고 밭에다 심었죠. 이제 그게 이제 이건가요? 예. 요게 이제 지금 와이너리 이제 이제 개소식입니다. 이제 와이너리가 저렇게 이제 그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은 뭐 아주 잘 잘 탐스럽게 익었네요. 좋은데요? 네. 저기 청순한 묘목이에요. 예. 아이고야, 나왔군요. 예, 요게 지금 저거는 저 황기우 시인이 와가지고 예. 그 와이너리 와서 이제 시음하고 있는 장면인데 예. 그 지금 그 많이 오세요. 예. 그 오시면 그 이제 와이너리가 이제 문학관하고 가까워요. 그럼 이제 갔다가 문학관 들렀다 관람하고 나가면서 이제 와이너리 들르는 사람도 있고 이야. 와이너리 먼저 와가지고 와인 마시고 또 문학관 오고 좋네요. 좋은데요, 진짜? 네. 그 육사청포도 와인이 탄생한 그 계기 자체가 좀 3년을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지만 지금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저기 브랜드가 전부 다 육사 선생님 시로 돼 있습니다. 광양, 그다음에 절정, 너무 그다음에 좋다. 꽃
그다음에 지금 이제 스파클링이 나왔는데 네. 이게 한별을 뭐냐면은 노래하자.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는 육사시의 한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없어서 못 팔았어요. 들고 나오셨어야 돼요. 저 지금 갖다 보여요. 우리 국장님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또 이 육사를 다룬 독립영화제에 배우로 직접 또 출연을 했어요. 그 배역이 어떤 배역입니까? 아, 어쩐지 외모가 약간 영화배우 외모 같으셨어요. 어머. 제가 그 영화 배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전혀 아니고요. 그 이제 그 뭐냐면 안동에 이제 안동 영화학교가 이제 저기 개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작품, 이제 개교 첫 번째 작품으로 육사의 그 로드무비, 그러니까 독립 영화를 만들겠다 교장 선생님이 네. 그 육사 선생님하고 그 이원조 그 두 분이 환생을 해서 그러니까 로드무비잖아요. 그 옛날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고향 마을에. 그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제 여기 저 따님 분이 이제 옥비 여사님이 나오시고 저게 지금 영화 촬영하는 장면인가 촬영하고 봐요.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원조 역할을 하고 아, 머리 그 컬러가 바뀌셔서 몰라봤어요. 그때는 염색을 일부러 했어요. 저분들이 염색을 했고 그 둘이 이제 저기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기 이제 제 따님분이 여사님이 막 그 아버지라고 막 부르고 그럴 때 제가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그 눈물을 흘렸던 아이고. 마지막 장면이 네. 정말 지금 다시 보니까 그런데 저는 뭐 처음이자 마지막 영화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 육사 선생님 그걸 찍으면서도 육사 선생님하고 그 형제 그 이원주 선생님하고도 참 우애가 남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 지난 20년 동안 이 육사라는 이 커다란 산을 잘 지켜오셨는데 문학관의 사무국장으로서 또 뭔가 발굴해내고 싶은 과제나 이루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그 우리 문학관에서 이제 그 지금 관장님이 이제 계시면서 지금 이제 이육사 이제 총서나 그다음에 이육사 사전 이거는 그 이육사 사전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 지금 그 한 사람의 모든 그 글 단어들이 다 거기에 수록돼 있고 모든 인생 자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육사 사전에 이제 그게 이제 출간이 됐고요. 그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문학관으로 좀 많이 오도록 이제 유치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지금 일반 우리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알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육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교과서 외에는 몰라요, 정말.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해서 앞으로는 뭐 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자체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개발해서 해놓은 것도 많고 그리고 직접 또 자기들이 또 어떤 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 쪽으로 좀 문학관에 많이 좀 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좀 많이 알리자 이거 계획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이육사 선생님이 패션 리더였지 않습니까? 모던 보이. 네. 이 그것도 육사 선생님 괜찮습니다. 패션 따라하기 이렇게 해서 괜찮다. 젊은 층들 대상으로 그거 하면은 괜찮네요. 네. SNS로 저도 소품 좀 있거든요. 남이 타행하고 나중에 자문 얻겠습니다. 자기는 출연 의지를 네. 안경도 끼고 계시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가 서로 각자 갖고 있는 시인에 대한 기억과 또 작품을 나누고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말씀 나눠보니까 이옥비 여사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 마음속에 있는 거는 제가 못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조카도 그냥 자기가 어떤 마음에서 음악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 뭐 이제 고모라도 떨어져가 있으니까 서울 있고 지금 대구 있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어서 예뻐요. 그리고 국장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래 흔치가 않잖아요. 그 덕분에 저도 잘 듣고 앞으로도 좀 저는 남을 우리 직원들을 헤아리는 그런 유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규 소프라노께서는 어떠셨어요? 고모님이랑 국장님이랑 함께 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국장님이 영화 배우셨다는 걸 몰라가지고 뭔가 외모가 모르는 사람 엄청나게 수려하신 외모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농담이고 메카트 찍었어, 이제 고모랑 물론 이제 이렇게 자주 뵙지만 이렇게 내밀하게 사실 얘기를 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내밀한 얘기를 많이 할 시간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제가 또 언제 또 고모랑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국장님 살아있는 문화권에 역사하시니까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가족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사무국장님 보시기에 또 가족들과 말씀 나눈 소회와 함께 앞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셨잖아요. 네. 어떤 이육사로 기억에 남길 원하시나요? 제가 그 육사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근무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질문도 많이 받아요. 육사 선생님 과연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어떤 분이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듣고 그랬는데 그 육사 선생님은 그 일단 선비정신이라는 부분은 정말 그 뛸려줄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선비정신의 아마 핵심은 지조 같은 부분이거든요. 올곧은 마음과 행동인데. 그거를 좀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좀 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하여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자리는 좀 앞으로 KBS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좀 딱딱한 거 말고 이제 공연도 하고 같이 뭐 좀 했으면 좋겠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항신 이육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교과서 속에서만 보던 인물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로서 또는 뭐 삼촌으로서 가까운 따뜻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사실 오늘 그 종손녀 이영규 소프라노님도 말씀하셨고 작년에 최태양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미안한 마음이라고. 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안동에 있는 이육사 문학관 한번 가보시거나 선생의 시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그 안에 담긴 이육사 선생의 마음,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의미를 되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마당 되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